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토드 부크홀츠의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지난 시간엔 하일브로너의 책을 통해 경제학과 여러 경제학자에 관해 동그라미만 그렸다면 오늘 부크홀츠의 책을 통해서는 경제학과 여러 경제학자에 관해 대략적인 이목구비 정도는 그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성은 하일브로너의 책과 거의 같지만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데이비드 리카도와 존 스튜어트 밀, 그리고 엘프리드 마셜을 별도의 분량을 아래에 깊이 있게 다뤘다는 것이고, 둘째는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와 밀턴 프리드먼, 그리고 제임스 뷰캐넌을 추가로 다뤘다는 점입니다. 그럼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철학에서 데카르트가 신으로부터 개인의 독립을 선언했듯이 경제활동에서 애덤 스미스도 국가로부터 개인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태양계의 행성들이 보이지 않는 중력을 통해 조화를 이루듯 이기적인 개인들이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조화롭게 만들어 사회와 국가 전체의 부를 증대시키리라는 선언이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노동의 분업, 그리고 보호무역과 높은 관세를 통해 경제활동을 자의적으로 주무르려는 절대왕정과 중상주의와 반대되는 자유무역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스미스 당시에는 산업혁명이 이제 막 불씨를 일으키려던 때라서 지금 우리의 눈에는 매우 순진하게 들리는 주장들도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이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절대우위에 있는 품목만 수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역하지 않는 나라는 없고 절대우위에 있지 않은 품목만 골라서 무역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문제를 고민한 사람이 데이비드 리카도였고 그가 내놓은 대답이 비교우위론입니다. 비록 모든 분야에서 절대우위에 있더라도 국가별로 기회비용이 최소화되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분업화해서 무역하는 게 모두에게 이롭다는 것을 무인도에 상륙한 산초와 돈키호테의 예로 멋지게 설명하죠. 그러나 스미스의 주장에 보랏빛 희망을 색칠하던 리카도 옆에서 친구 멜서스는 어두운 그림자의 구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농산물은 산술급수적으로 느는 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괜찮을까? 가난하고 무식한 노동자들은 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애들만 낳으려 하는데 괜찮을까? 시장에 상품은 넘쳐나는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살 능력은 없는 전반적인 과잉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멜서스의 걱정들이었죠. 이렇게 걱정이 태산인 멜서스에게 리카도는 세이도 스미스도 그런 과잉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위로하곤 했고요. 그러나 리카도가 마냥 보랏빛 희망만 꿈꾸던 것은 아닙니다. 자유무역이 무역에 참여한 모든 나라의 이익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범위를 좁혀서 보면 각 나라에서 자유무역의 열매를 독식하는 무리가 고생한 자본가들이 아니라 지주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해도 자본가나 노동자들에게 좋을 건 그다지 없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렸고 그 때문에 희망을 품던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산업혁명도 어엿한 모습을 갖춘 19세기 중반인 1848년 전혀 다른 성격인 존 스튜어트 밀과 카를 마르크스가 동시에 경제학계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면서 등장합니다. 밀은 당시까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정치경제학을 깔끔하게 한 권으로 정리하면서 세금에 조금 더 관심을 뒀습니다. 누진세 대신 간접세 같은 비례세로 국고를 충당하는 게 좋고 상속세는 불로소득인 세민이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반대로 마르크스는 이전 것들은 모두 지저분하다며 폐기하고서는 새로운 정치경제학을 썼습니다. 마르크스의 노트에는 계급투쟁, 상부구조, 하부구조, 잉여가치, 이윤율, 자본의 집적, 자본의 집중 등 난해한 용어의 무기들이 가득했고 그 무기들의 끝은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모든 열매를 독식한다고 생각한 부르주아지 자본가 계급을 향해 있었으며 그 옆에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으로 자본가 계급은 사라지고 자본주의조차 산산조각이 날 거라는 저주의 플래카드가 펄럭이고 있었고요. 얼마 후 미국의 헨리 조지는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적개심과 비슷한 마음을 약간 갖고서
미리 관심을 쏟은 세금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그러고는 토지 공개념에 근거해서 오로지 지대 하나만 걷어도 국고를 넘치게 할 수 있다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죠. 대중에게는 상상 이상의 호응을 얻어냈지만 주류 경제학자들을 위협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엄청난 성장을 계속하는 기존의 자본주의가 흔들릴 염려는 조금 더 없어 보였던 탓에 주류 경제학자들은 겁을 먹기는커녕 자본주의를 예쁘게 꾸미는 인테리어에만 더욱더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비록 근거 없는 확신이었지만 주류 경제학자들의 예상이 맞았고요. 19세기 후반의 자본주의는 성장만을 거듭하던 괴물이었고 이미 제국주의로 변신한 상태였죠. 그때 엘프리드 마셜이 등장해서 한계 개념의 다양한 적용을 통해 그동안 소홀했던 경제 주체의 관점에서 미시경제학을 다듬으면서 마르크스조차도 무의식적으로 수용한 노동가치설을 분해했습니다. 상품의 가치나 잉여 가치는 오직 노동에 의해서만 창조되는 게 아니라 기다림의 미학인 자본에 의해서도 창조된다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마셜이 현미경으로 경제를 보고 있는 사이 망원경으로 미국 사회를 보던 소스타인 베블런과 그의 제자 존 갤브레이스의 눈에 비친 제국주의는 그야말로 합법적인 도둑놈들이 마음껏 날뛰는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때까지의 경제학이 가정하던 합리적인 개인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래서 베블런은 합법적인 도둑놈들의 행태를 과시적 여가와 과시적 소비라는 용어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를 분석했고, 갤브레이스는 광고주들에게 놀아나는 소비자들의 경솔함을 의존 효과로 설명하면서 경제학을 넘어 사회의 법과 윤리와 제도에 조금 더 관심을 뒀습니다. 물론 베블론과 갤브레이스의 주장에 많은 허점이 있긴 했지만 자본주의가 그들의 비판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다면 이후 벌어질 대참사는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승승장구 덕에 오만방자해진 자본주의가 그럴 리 없었고 결국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역사의 길이 남을 대형 참사를 당하고 말죠. 그래도 모두가 처음엔 곧 지나가겠거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악화했고 다행히 원인조차 알 수 없는 병으로 한없이 무력해진 자본주의 앞에 닥터 케인스가 등장해서 자기의 처방대로만 한다면 충분히 나을 수 있다고 위로합니다. 그 옛날 멜서스가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상품은 넘쳐나는데 대부분 사람이 그걸 살 능력이 안 됐기 때문이라며 병의 원인도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말이죠. 한마디로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부족한 유효 수요를 늘리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그렇게 하면 승수효과에 의해 엄청나고 긍정적인 파급 효과로 경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케인스의 처방은 곧 큰 효과가 있었고요. 다시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고 살만해지자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도움이 간섭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옛날 경제학자들의 주장처럼 정부와 완전히 결별했다가 또다시 치명적인 병에 걸리면 우스워질 건 뻔한 일이었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민하던 중 밀턴 프리드먼이 등장해서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정부의 도움은 받되 행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만 받아들여서 화폐의 유통 속도인 유동성만 예의주시하면 장기적으로는 모든 것이 원활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근거를 이론적으로 명확히 설명했고 윌리엄 필립스와 아서 래퍼가 자신들의 이름을 딴 곡선들을 제시하면서 논의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했죠. 프리드먼이 말하는 장기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여하튼 이로써 케인스의 재정정책에 맞설 수 있는 통화정책이 확립되었다고 많은 경제학자가 기뻐했습니다. 복잡해지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늘 새로운 해석 도구, 즉 새로운 이론이 필요한 법입니다. 20세기 후반 제임스 뷰캐넌은 정치도 일종의 경제행위라는 도발적인 선언을 했고 그에 맞춰 미하우 칼레츠키는 정치 주기 이론을 통해 정치인들이 어떻게 경기 순환을 조작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모든 학문은 경제학의 신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경제학의 오만함은 거의 갈 때까지 간 느낌, 눈에 뵈는 게 없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러나 20세기 말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외친 허버트 사이먼과 생각을 같이 하던 아모스 트버스키와 데니얼 카너먼은 경제학의 토대를 무참히 부숴버렸습니다. 합리적인 개인이라는 전제가 경제학의 토대인데 사실 개인은 불합리하고 감정에 휘둘리며 이익보다는 손해에 더 민감하고 제한된 합리성밖에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 경제학과 심리학을 연결한 행동경제학을 탄생시킨 겁니다. 막스 베버가 말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 셈이었죠. 아직은 21세기 초반이지만 중반까지 가기도 전에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인공지능형 로봇이 침투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학과 심리학을 연결한 행동경제학에 또다시 어떤 분야의 통찰을 가미해야만 그런 융합적인 삶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 잠옷 궁금해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